예,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와 전화 연결했는데 일단 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 김성태 변호인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에 추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이제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실은 좀 일찍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며칠 네네.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며칠 전에 이미 이제 대통령이 이제 권창현 변호사 픽하기 전에 이미 소식을 들었고 네. 그 소식 듣자마자 좀 심한 얘기긴 한데 민주당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정말로 네. 저는 일단은 이 사건을 네. 제가 22년 6월부터 법조 기자를 했는데 23년 정확하게 7월부터 네. 이 대북송금 사건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크를 하고 그러셨군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사건을 가장 오래 본 기자 중에 한 명인데 네네. 저는 직접적인 관계인도 아니고 이 사건은 그냥 바라보는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23년 그 당시에 음. 이 광장이 이 사건을 선임했을 당시인가 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 네네. 정말 이 대통령은 정말 정말 목에 칼끝이 정말 목에 그냥 닿았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진짜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성태를 변호했던 네. 인물이 변호인이 갑자기 특검으로 들어온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네. 심한 얘기지만 진짜 미쳤단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전 변호사의 특검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맥락을 쌍방울 사건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 어떻게 이해하세요? 맥락을. 그러니까 일부에서 네네.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죄송하다면서 네네네. 전 변호사가 무슨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한동훈 네. 채널A 사건 이거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한테 탄압받고 유능한 검사라고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실제로 김성태 관련된 사건 기록을 보니까 김성태가 아시겠지만 23년 1월에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잡혀왔습니다. 네네. 잡혀오고 나서 열흘 뒤에 김성태가 처음에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김성태가 맞아요. 이제 이제 얘기를 하고 해요. 자기가 북한에 100억 준 거는 이거 다 네. 정치인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준 거다. 네. 요 공소 사실이 기초가 쌓이고 네. 이로부터 보름 정도 뒤인 2월 3일에 수원지검이 이거를 기소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접수가 되고 2월 7일부터 사건 기록에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 네. 법무법인 광장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네. 피고인 김성태 변호인들 이름이 쫙 적혀요. 네네. 그 이름이 유재만, 박근범, 박장호, 배재덕, 손영은 등 하고 여기에 10번째 이름에 전준철이라고 써 있어요. 전준철 여기 있네. 네. 네네. 13명이 딱 임명이 됐는데 네. 10번째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한 게 23년 10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13명의 변호인들이 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이건 다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자꾸 대북송금 사건과 자본시장법 사건을 이게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냐? 네. 이미 김성태가 자기 이 자본시장법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 대북송금 사건을 당시에 수원지검이 이거를 왜 이거를 강조를 했냐? 결국에는 명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네네. 수원지검 입장에서 명징한 목표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구속입니다. 그렇죠. 네, 오인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본시장법 리스크를 상당히 갖고 있는 그러니까 M&A라든지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지 배임과 횡령 이거를 갖고 있는 김성태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쌍방울이 이 경기도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걸 그걸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량을 누르기 위해서 이 대북송금의 진술을 검찰의 입장에 맞춰서 그 당시에 23년 그 당시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였고 그때 변호인이 광장이고 그때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전준철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횡령 배임 관련 법리 검토와 변론만 했고 대북 송금 의혹은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분리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당시는 유재만 변호사라는 여기도 네네. 이제 검찰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광장에서 이제 앞장섰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이름은 뒤에 있는 건데 네.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뭐 분리해서 사건을 막 분리해서 보면은 네.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게 연결고리가 실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한 인물을 네. 13명의 변호인이 광장에서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네네. 광장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사건이 야 너는 이거니까 이거 저거니까 저거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네. 김성태라는 하나의 인물이 피고인의 A가 갖고 있는 이 인물이 자본시장법 관련된 것도 있고 네. 대북송금도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을 자연스럽게 마치 플리바게닝 하듯이 네. 너 이거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너 이거 공소사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초해가지고 진술 완성해주면은 이거 내려갈게.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김성태는 23년 1월부터 네네. 24년 1월까지 딱 1년간 구속이 돼요. 네네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184번 출정을 나옵니다. 수원 구치소에서 수원 지검으로 출정을 184번을 넣어요. 네네.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전국 1등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시겠지만 쌍방울 직원들이 2명이 가가지고 초밥 시켜주고 회 시켜주고 육회덮밥 시켜주고 회덮밥 시켜주고 짜장면, 갈비탕, 맞아. 설렁탕, 곰탕, 비빔밥, 육개장, 초밥, 도시락, 햄버거, 쿠쿠다스, 마카롱, 커피. 어이구 별걸 이거 다 사줬네.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거 제가 그 3,384건 네네. 그 23년 5월부터 8월까지 이 시기에 이화영이 진술이 회유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3,384건의 쌍방울 법인카드를 다 분석을 했던 거고 네네네. 실제로 들어갔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주까지 들어갑니다. 5월 17일에. 그러면 왜 그랬을까? 네. 결국엔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그 자본시장법에서 출발했던 그 김성태의 사법 리스크가 네. 대북 송금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진술 세미나이자 공소사실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였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광장이 네. 중요한 건 광장이 네. 그 시기에 네. 전준철 변호사가 속한 그 광장이 그 시기에 김성태의 제 첫 번째 역할로서 변호를 했던 겁니다. 이걸 놓고서 이런 상황을 놓고서 네. 이 연결고리를 야 이거 분리돼서 봐. 이건 안 맡았으니까. 그 자체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 전준철 변호사가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광장수석 변호사가 13명이 참여했고 네. 본인은 11번째로 중간에 투입이 됐다. 로펌 네. 특성상 동료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협업 관행이 있어서 잠깐 참여한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진짜 김성태가 아시겠지만 김성태가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 전주에서 이제 어둠의 세계에 네. 있다가 이제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입지전적의 임무를 이제 쌍방울까지 먹은 이제 중견기업의 이제 CEO까지 된 사람인데 네. 그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횡령과 배임, M&A 과정 속에서 뭐 자본시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요. 네네. 사채 굴리다가도 이제 그러다가 2014년에 남부지검에서 김성태가 소위 말하는 이제 꼬린될 상황이 됩니다. 네. 그 검사들에 의해서 꼬린되고 잡혀가는데 그때 김성태를 잡아놓은 사람이 조재현 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성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걸 아니까 네. 이 조세 전문가,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검사 출신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관으로 상당히 예우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변호인으로 검사 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변호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재현 전 검사장이고 그리고 이 전준철 검사인 거예요. 전 검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인이 돼가지고 네네.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n분의 1의 한 명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뭐 자기는 관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왜 옷을 벗자마자 그러니까 네네. 21년에 무슨 옷을 벗었지만 왜 김성태가 이런 인물인 걸 알고 왜 알매도 불구하고 왜 김성태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마치 이거 짧게 무슨 합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끄는 그 광장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이끌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동료의 요청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네네. 그러면 거절을 했어야죠. 그리고 애초에 거절을 못한 상황이면 이런 사람을 당연히 이렇게 진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쌍방울에 김성태를 변호했던 사람을 이 사람을 픽하라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린 김 기자님 보실 때 이성윤 의원은 본인이 추천했다고 얘기를 했고 잘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거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성윤 지금 그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전준철 변호사가 뭐 결국에는 픽이 안 됐지만 만약에 우리 교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창현 변호사가 안 되고 전준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지금 MBC 보도가 있기 전에 이미 조선일보랑 중앙일보에서는 이 전준철 변호사가 처음에 이렇게 후보로 추천됐을 때부터 김성태 변호인 출신이라고 이미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이미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수일 전부터 나왔어요. 되게 짧게 나왔지만 한 줄짜리 보도가 계속 나왔었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됐으면 돼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특검을 맡아요. 그러면은 김성태는 자기의 변호인 출신인 권창현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이 된 걸 보면 김성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내 변호인이 특검이 됐네.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은 김성태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가장 지금 윤석열 나중에는 이게 대북 송금 사건도 이거 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일단 그리고 제대로 특검이 이루어질까? 저 사람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데 이게 계속해서 각인이 될 거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특검이 이루어지면 이미 시작부터 전준철이라는 김성태 변호인 출신이 시기를 얼마를 할 건 떠나서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특검을 2차 특검을 맡는다는 건 이건 특검 시작부터 그냥 무너지는 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시작부터 그냥 무너져 내려. 이런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경력을 몰랐다고 추천한 것도 문제고 만약에 알한 상태에서 이거를 추천했다 이건 더 문제죠. 더 문제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보면 일반적으로 특검을 추천할 때는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최고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강덕구 의원도 그렇고 법사위 그 간사인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상의가 없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민주당의 제가 이제 법조 기자다 보니까 정치부의 민주당의 그 사정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봐온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23년 9월에 아시겠지만 9월 27일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단식하고 있을 때 이 구속영장이 결국엔 이게 이제 9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기각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화영이 진술 세미나에 넘어가가지고 이화영이 아시겠지만 6월달에 원래 이화영은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부인하다가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6월달에 결국에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그 진술을 합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시 번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막 혼란을 느껴요. 이게 번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7월 25일에 이화영의 부인인 백정화 여사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이루어지냐? 검찰의 공소 사실,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목표를 이재명으로 한 그 공소 사실에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그 진술을 완전히 3인송으로 맞춰 놓은 상황이었어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들어갔던 거고 그 구속영장이 실질적으로 거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가 요거 기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화영이 진술을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진술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화영이 그대로 넘어가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구속됐고 제가 진짜 심한 말이지만 이 대통령 그때 구속됐으면 지금도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참. 아유 참 이 김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김 기자님 법조 기자 그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잘못된 일인지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